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수억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이 있는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 모 방송국과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사에서 저에 대해서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방송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해명 혹은 한박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방송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제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준 사람에게 남아있겠죠. 저에게 모욕을 준 그 방송의 내용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방송을 제작한 방송국과 그 다음에 편파적인 시각으로 제보를 한 주택도시보증사 측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나머지 소송에 전념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므로써 저희 이제 행꿈사가 그런 방송의 시각과 무관하게 경매를 통해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그런 그 실전 물건의 그 번호는 2022 타경 58358 사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금곡동 더 헤리티지라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잘 지어진, 마치 이제 유럽풍으로 잘 지어진 그런 아파트 혹은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인데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이고 여기는 이제 수인분당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미금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대왕 판교로 그 IC가 하나 있죠. 이렇게 금곡 IC라고.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제 인근에는 이렇게 보바스 기념병원이라는 롯데 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국제병원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헤리티지 너싱홈이라고 해가지고 입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상가 건물들입니다. 아무튼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이거를 이제 분양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상위 1%, 이건 이제 연로하신 분들 들어가셔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분양을 했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요 주택만 독자적으로 거래가 되는 예전에 분양가보다는 많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한 번도 취재도 나왔고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가 그 상위 1% 분양주택의 몰락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노인 복지 시설이긴 하지만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비록 이제 커뮤니티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시 예전처럼 괜찮은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된다고 한다 그러면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꽤 괜찮고 평수도 지금 전용 면적이 50평이니까 분양 평수로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한 7, 80평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정말로 상위 1%가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노유자 시설은 일단 이 대안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실제로 분양할 당시에 그 법령에 따르면 거래도 자유롭고 입주자의 제한 이런 부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 이 감정평가 금액이 14억 1천만 원이었는데 무려 10차례 유찰을 거쳐가지고 3,982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11차 기일에 5,100만 원의 낙찰을 누군가가 받아갔고 잔금을 내나 한번 확인을 좀 해봤는데 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우리 행꿈사에는 이제 제가 특별히 지도하고 있는 특수 물건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컨설팅을 받아 입찰을 하는 아너스 S라는 그런 실전 투자 모임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전설적인 수익들을 써가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봤죠. 도대체 14억짜리가 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됐고 그리고 5,100만 원에 낙찰받아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건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런 물건들은 뭐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저런 물건들을 받는 경매인들은 참 바보야. 이제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거는 경매를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들이고 경매를 통해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볼 수 있겠나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볼 때는 어떤 서류를 보라 그랬죠?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될 텐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보통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있습니다. 예. 을구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가로 열고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근저당권자인 뭐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도 역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고란에는 임차인 최모모 씨로부터 매매대금 4억 7천만 원 및 이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 불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위에 이제 임차 내역을 봤더니 그 전세권자인 신모모 씨가 보증금이 무려 17억 3,700만 원입니다. 아까 감정가가 14억이었는데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보증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모모 씨가 또 이제 임차인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전세권자가 있으면 전세권자가 살아야 되는데 왜 또 따로 임차인이 있는 것이고 또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했다는데 그게 또 매매대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나중에는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드러난 문제만으로 봤을 때에는 유치권은 뭐 경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임차인이 어떻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나? 게다가 임차인이 지금 보증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했다는데 매매대금으로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만 사건 해결의 열쇠로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한번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전세권자가 살고 있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전제하에서 매매대금을 가지고 지금 유치권을 신고했구나.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사실관계로 여러분들이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 바로 이거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그 전세권을 이제 보증금이 시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인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지식상으로는 전세권 등기는 어느 때 말소가 되죠? 기본적으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에 대한 임의 경매 혹은 전세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권은 전액 배당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다 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가? 배당 요구 여부 봤더니 없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면 여기 일자가 기재가 됐을 텐데 없고요. 그리고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일반 채권자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구나.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 감정가는 14억인데 시세 조사를 간략하게 좀 해보니 11억에서 12억 정도, 전세 보증금은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 이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월등히 더 큰 그 보증금을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번이나 유찰이 됐고 이 정도 사안에서 여러분들은 저 낙찰자가 비록 5천만 원에 받았다고는 하지만 17억을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죠. 헤리티지에 대해서 이제 투 방송도 있고 어디 이제 뭐 방송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취재한 그런 내용들도 이런 물건들이 꽤 있었는데 많이들 낙찰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뭐 컨설팅을 받거나 경매인들이 법적인 지식을 잘 몰라가지고 위험한 물건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조로 방송을 하고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인의 관점이고 경매인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싸게 낙찰을 받았다면 당연히 떠안아야 될 거를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만약에 손해는 또 어떻게 그 통제를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이건 뭐 바보 아닌가? 뭐 경매인들 문제가 많네,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것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17억 3,700짜리를 전세권을 어떻게 말소시킬 수 있겠나? 아까 말씀드린 이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오히려 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전세권 말소할 수 있는 열쇠를 한번 써보는 거는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저 전세권이 법적으로 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저 전세권자가 개인이고 그런 상태에서 전세권자의 손실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방송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특수물건반 강의를 할 때도 절대로 그런 수익 모델은 알려주지 않죠. 지난번에서 이제 그 모 방송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마치 이제 그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임차인의 피눈물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득을 얻는 것처럼 방송을 했는데, 그런 쟁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이겼던 그런 쟁점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물건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저희 의뢰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물건들은 눈에 띄어도 입찰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제 수긍을 해서 그런 물건들은 저희들은 절대로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예정되지만 전세권자의 손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권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지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해도 말소된다, 이 정도 수준이겠지만 전세권과 관련된 그 판례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판례들을 응용하고 다양한 법리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 전세권을 말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 전세권에서 궁극적인 피해자는 누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요약해 놓은 것들인데, 소유자는 회사이고 전세권은 신모모 씨가 17억 3,700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은 그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자를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된 게 아니고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전세금 담보대출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대상은 소유권자 이게 아니라 전세권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죠. 여러분들 전세권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간혹 왕왕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힌트를 한번 얻어볼 수 있어야겠죠. 도대체가 시세가 지금 11억, 12억밖에 안 하는데 17억 3,700만 원짜리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다. 야, 이거 임차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높은 전세가를 두고 들어왔을까라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의심스럽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채권 최고가까지 포함시키고 하니까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9억,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17억짜리 전세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이제 60% 정도 담보대출 비율에 따라서 대출을 해준 것 같은데, 탁상 감정만 해봐도 시세가 그렇게 저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전세가가 저렇게 높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해줬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잠깐 보이기는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수천 건의 이제 특수물건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뭐 주택 같은 거나 아파트를 이제 지었는데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가격을 떨어뜨려서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측근들 명의로 해가지고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뭐 대출 규제가 있을 때는 또 전세권 담보대출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는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해놓고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많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죠? 전세 보증금을 높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시세가 10억인데 전세 보증금을 한 15억 정도로 해놓고 10억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마치 10억에 분양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치게 되면은 실제로 전세권자가 거주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전세권은 무효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으로 대출을 많이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법적인 용어로 이제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 치는 그런 의사 표시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무효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딱 그런 사례가 아닌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행사는 이제 주식회사 회사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또 잘 안 돼가지고 몇몇 것들이 남아 있고, 하지만 자금은 융통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물론 이제 측근들과 설정을 한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이제 그 전세금대로 분양을 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회사로서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런 식의 패턴이 아닌가? 봤더니 그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추정입니다.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추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또 이런 사안에서 이제 또 정황들이 뭐냐면, 전세권을 이렇게 고액으로 설정됐으면 전세권자가 당연히 들어와 살아야겠죠, 그죠? 여기에 노유자 시설이니까 당연히 뭐 대기업 회장님이나 무슨 뭐 임원급 분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높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있답니다. 아까 봤죠, 우리가 힌트를 얻었던 임차인 최모모 씨가 매매대금 4억 6천만 원을 가지고 뭐 유치권을 신고했다. 4억 7천만 원을 가지고, 그죠? 임차인 최모모 씨로부터 매매대금, 참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세권자가 거주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 모모 씨가 있었고, 그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매매 대금으로 나름대로 이제 유치권 신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건데, 전세권자는 통상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이제 사용 수익을 하는 거, 권리가 주된 것들인데, 전세권자가 전세
전세권만 설정하고 그것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대출만 받은 다음에 자기는 들어와 살지 않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통정 허위 표시에 근거한 전세권 등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은 그렇게 자금을 융통한 다음에 그 새로운 또 매수인한테 이렇게 이제 매매를 또 시도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냈는데 요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시행사가 부도가 나고 하니까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 넣었더니 최某某씨는 이렇게 유치권을 신고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아까 봤을 때는 야, 이거 17억 몇천만 원을 떠안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낙찰받은 사람이 공부도 안 된 정말로 초보였고 뭔가 당했구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뭐 컨설팅을 잘못 받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설명을 다 들어보다 보니까 야, 이거 대박이겠는걸? 이런 또 생각이 여러분들은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제 소송이 걸렸다고 치자고요. 이제 우리는 만약에 전세권 말소 소송을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낙찰받고 나서 전세권 말소 소송을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니까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말소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라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누굴까요? 통정 허위 표시로 서로 이제 짜고 쳐서 전세권 등기는 무효라 하더라도 이 전세권을 등기를 기반으로 많은 돈을 대출해준 새마을금고는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있겠죠. 설마 새마을금고 같은 공적인 기관이 소유자, 전세권자랑 짜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탁상 감정만 해봐도 전세 보증금이 시세를 월등히 넘어서는구나. 그리고 시세도 14억이 아니고 12억, 11억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전세가는 8억, 9억 밖에 안 하고 최저가는 6억까지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금방 알 텐데 아무리 은행이 그 선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모르고 했을까라는 거, 최소한 그런 과실이 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은행이니까 보호는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셔야겠죠.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때 이제 우리는 전세권 등기를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니까 말소해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의의 제3자인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한 저당권은 말소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9억에서 10억 사이의 금액들은 최소한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이 전세권과 관련된 전세권을 담보로 한 저당권을 어떻게 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또 판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존속기간이 도가한 전세권 등기는 용익물권성, 전세권에 이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물권성이라고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전세기간이 도가하면 더 이상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고, 그렇다면 뭐가 남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권리만 남지 않습니까? 이거를 담보물권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함께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학술적으로는요. 그런데 존속기간이 도가하게 되면 용익물권성은 사라지고 담보물권성만 남는다. 담보물권성의 대표적인 게 뭐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담보할 수 있는 권리, 경매를 넣어서 환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권도 존속기간이 지나면 용익물권성은 사라지는데 담보물권성,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그 효력의 범위 내에서만 그 전세권 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담보물권성을 담보로 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도가를 해가지고 용익물권성을 잃어서 담보물권성만 남아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담보로 하는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담보물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말소시킬 수 있겠죠. 그게 또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도가했다면 용익물권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성은 남는데, 그러면 거기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로 한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까는 선의의 제3자로서 은행은 최소한 보호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저당권은 말소시킬 수 없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실제로 존속기간을 도가한 거는 저당권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소를 된다고 하는 게 판례라고 하니, 전세권 등기는 나름대로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화시키고 전세권을 담보로 한 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도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말소를 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야, 처음에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무슨 10억 원짜리 방송이야? 라고 생각하셨겠습니다만은 판례와 법리들을 하나 둘씩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덧 17억 8,700만 원짜리 이 전세권이 말소가 될 수 있게 됐고, 그걸 담보로 하는 저당권도 말소시킬 수 있게 됐고, 선의의 제3자 보호니 뭐니 이런 규정들 부분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죠. 이런 식의 내용 말고도 굉장히 복잡한 법리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통정 허위표시를 본다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뭐였죠? 매매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이름만 빌려가지고 그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하려고 했던 거다. 소유자가, 시행사가.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만약에 9억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거의 18억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면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그 돈은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겠죠.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만 9억을 받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을 거니까 그 현금으로 지급한 흔적이 있겠는가? 이게 또 이제 소송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유형의 소송을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통정 허위표시를 인정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는가 봤더니 현금 지급한 내역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볼 건 뭐죠? 이게 만약에 신모모 씨가 그냥 이름만 빌려준 전세권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이자는 신모모 씨가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이름만 빌려줬는데 자기가 이자까지 감당하고 게다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다고 한다 그러면 되게 그 당연히 뭐 이름 빌려준 사람이 난 못하겠다라고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중요한 그런 통정표시 정황들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밝혀냈을 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한 흔적도 없고 이자는 신모모 씨가 전세권자가 지급한 내역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통정의 표시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통정의 표시가 입증이 좀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죠.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받았다. 그 금액만 전세금으로 줬고 나머지 이제 그 자금은 뭐 현금으로 지급했네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하게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이제 판사가 그걸 믿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17억 8천만 원이 전세 보증금인데 실제 지급된 거는 대출받은 금액 9억밖에 안 된다. 나머지 차익은 효력이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 또 대법원 판례에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지급이 안 되면 전세권 등기는 무효이다. 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체가 지급이 안 된 게 아니고 일부가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전체 전세권이 무효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한다. 이런 식의 또 이제 그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또 법리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부 무효가 이제 또 일부 무효의 범위 내에서 유효화 시킬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는 되게 애매하죠. 전세 보증금이 17억 8천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 9억만 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전세권이 무효가 되는 게 맞겠죠. 당연히 뭐 전세권 계약도 해제를 할 거고요. 소유자는 그런 식의 법리를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라는 법리를 활용해 가지고 또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전세권 등기의 무효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고 치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짜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전세권 등기를 허위로 설정하는 것들 이런 거라고 한다면 반사의 질서 행위로 뭐 무효이다라고 하면 아까 통정의 표시로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허위로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만들어냈는데 그 목적이 그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반사의 질서 행위로 한다 그러면 반사의 질서 행위는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한 번쯤은 주장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 둘씩 적용을 해보니까 갈수록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인 은행도 보호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대박 물건이 됐구나. 이런 물건 한번 찾아봐야겠다. 또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저희 이제 아너스 S에서는 모든 특수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다 연구를 하고 하나의 숨겨진 해법들을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해법도 배우면서 이런 물건들 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입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는 이 물건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두긴 했지만 이런 물건을 들어갈 때 이제 가장 큰 위험 부담은 뭐냐면 판사들의 선입견이 매우 크다는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주택도시보증사의 소송에서 가장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들은 판사들의 편견, 헐값에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떠안지 않겠다라는 것들, 뭐 상대방은 악의적인 경매 투기꾼이 뭐 소송에서 이기면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취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인신성 공격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로 논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가 명확해가
해가지고 판사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 이상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낙찰을 받아가 잔금을 내면 5,100만 원만 내면 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잔금을 낼 때에 취득세를 이제 내지 않습니까? 등기를 할 때에. 그럴 때 나름대로 이제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저 높은 보증금, 저 보증을 다 떠안는다는 전제에서 17억 얼마에 되는 그게 이제 취득가액이라고 보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은 뭐 특수물건 같은 거에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유한 책임의 원칙을 활용해서 이 물건 하나만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로 쓰는 방법들이 이제 법인으로 낙찰을 받는 부분들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록 노후자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3.2%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취득세 산정 기준이 그 17억 몇 천만 원, 그거를 상대로 이제 그 13.2%다 보니까 취득세가 2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5,1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 그럼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이게 3억 가까이 들어가서 소송해서 질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죠. 저희 ROS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통제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은 리스크 통제 부분에서 조금은 우려가 됐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았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에는 저거 잘못 받았구나, 또 경매 사고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나둘씩 들어보다 보니까 저거 대박 물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특수물건의 매력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물건의 가치와 물건의 그 수익들, 이런 것들이 달리 보인다는 거. 제가 이제 11월 달에 그 1년에 한두 번 하는 특수물건만 강의를 개강을 하고, 그런 특수물건 강의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수익 모델들을 수십 가지를 또 배우게 되고, 또 이제 그 제가 진행하는 그 컨설팅 모임이죠. 아너스 클럽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좀 결연이 좀 있는 상태니까, 이런 놀라운 해법들을 공부도 하면서 알찬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경매를 통해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분들이 특수물건반 수강이나 혹은 아너스 클럽에 가입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좋은 인연을 유지하면서 멋진 경험, 알찬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수익 모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특수물건만 강의가 드디어 11월 1일 개강을 합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고급 빌라를 현재 시세 55억 하는 것들을 10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건물만 낙찰 받아가지고 토지를 공짜로 취득하는 법, 대지권 동시행 항변 있는 그런 물건들을 낙찰 받아서 소송을 통해 정리한 후에 제값받고 매각하는 법 등,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 있는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아가지고 가등기를 정리한 후에 안전하게 고수익을 내는 법.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차원적인 수익 모델들을 한 수십여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현란한 수익 모델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지, 그래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행꿈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그런 내용들인데요. 무조건적으로 뭐 아니면 도시기의 그런 해법들이 아니라 안전하게 리스크를 통제, 관리하면서 고수익을 내는 그런 특수물건에 대한 저 깜짝 놀랄만한 해법 강의들입니다. 기존에 수강료가 200만 원이었는데 요즘 경기도 좀 어렵고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클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150만 원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으니까요. 이 기회에 저랑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멋진 경험,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11월 1일 강의장에서 건강한 미소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